42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끝내 불을 끕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떠나는 건 그 공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주입니다. 42년 동안 하루에 음료 24만 캔을 찍어내던 라인,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회사는 생산 효율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떠난 건 이 공장만이 아닙니다. 코스트코도, 7천억 원을 들고 왔던 신세계도 이미 이 도시의 문을 두드리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광주 도심의 한복판, 금남로와 충장로의 사무용 빌딩은 절반 가까이가 텅 비었습니다. 공실률 44.83%,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광주의 인구는 21년 만에 1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큰 기업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거리가 비고 사람이 떠나는 도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건 결코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지방도시의 진짜 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광주의 한 공장은 42년 동안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두 개의 생산 라인은 매일 음료 24만 캔을 쏟아냈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이든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도시의 맥박과 같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한 사람이 출근하고 월급이 돌고 동네 식당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그 불이 꺼집니다.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가동을 멈춘다는 방침입니다. 회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생산 효율화라고 말입니다. 일하던 30명 남짓한 직원들은 안성과 양산, 대전의 다른 공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공장 한 곳도 함께 문을 닫습니다. 말은 담담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공장 하나가 정리된다. 흔히 있는 일처럼 들립니다. 한 회사의 결정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장에서 청춘을 보내고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일터였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 다니던 직장이 사라진다는 건 그 집의 저녁 식탁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학원비가 흔들리고 단골 식당의 매출이 흔들립니다. 공장에 불이 꺼지는 건 그래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불빛에 기대 살던 수많은 사람의 일상입니다. 여기까지였다면 그저 안타까운 소식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떠난 건 롯데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주는 전국 5개 광역시 가운데 단 한 곳, 창고형 할인 매장도 복합 쇼핑몰도 들어서지 않은 도시입니다. 부산에도 대구에도 있는 그 큰 매장들이 유독 이 도시에만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오려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신세계가 대형 복합몰을 지으려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줄줄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도시를 비켜갔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하필 이 도시일까요? 회사 한 곳의 사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 부르기에는 방향이 너무 같습니다. 무언가가 기업들로 하여금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한 도시에 들어올지 말지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 물건을 살 사람이 충분한가, 일할 사람이 모이는가. 그 계산기를 두드린 기업들이 하나같이 발길을 돌렸다면 답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도시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곧 거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공장 하나에 불이 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한 도시가 천천히 비어가는 과정의 가장 앞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서 도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로만 듣던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거리로 나가 보겠습니다. 광주의 옛 중심가 금남로와 충장로입니다.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던 거리였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을에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를 걷다 보면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물마다 붙은 빨간 종이,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어느 골목은 통째로 불이 꺼져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는 먼지가 쌓이고 유리문 안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리, 마치 도시가 숨을 멈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금남로와 충장로에 있는 6층 이상 건물들, 그 빈 사무실 비율이 44.83%입니다. 10곳 중 4, 5곳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한 도시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가 이렇습니다. 더 무서운 건 추이입니다. 1년여 전 35.64%였던 빈 사무실 비율은 44.89%로 뛰더니 45.04%까지 올랐고 지금도 44.83%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깐 나빠진 게 아니라 1년 넘게 40%대 중반에 고착된 겁니다. 이건 도시의 빈혈 수치입니다. 한 번 빠진 피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장로에서는 건물주를 설득해 임대료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최대 70%까지. 반값도 아니고 정가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반값 세일을 넘어선 파격가에 가게 자리를 내놓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게가 안 나가면 보통 값을 내립니다. 값을 내려도 안 나간다면 그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임대료를 내려도 안 들어온다면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뜻입니다. 빈 거리는 옛 중심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빈 자리는 점점 번져갑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전남대 인근, 중형과 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37.11%에 이릅니다. 학생들이 오가는 거리마저 셋 중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떠오른 곳은 괜찮을까요? 광주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첨단지구, 이곳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빈 상가 비율이 11.1%에서 13.7%로 올랐습니다. 한 자릿수를 지키던 신흥 상권에도 빈자리가 늘기 시작한 겁니다. 옛 도심에서 시작된 공백이 대학가로 다시 신도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로 넓혀봐도 그렇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사무실은 18.9%가, 상가는 15.7%가 비어 있습니다. 특정 골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빈거리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게가 빈다는 건 결국 그 가게를 채울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님이 사라지고 일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서는 거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게가 비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가게를 채워야 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2025년 광주의 인구가 무너졌습니다. 140만 선이 깨졌습니다. 무려 21년 만의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속도입니다. 통계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년이나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광주 인구는 138만 6,567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속도는 완만해졌지만 방향은 여전히 한쪽입니다. 줄어드는 쪽입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누가 떠나고 있느냐입니다. 답은 청년입니다. 도시의 가장 젊은 사람들이 먼저 짐을 쌌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0대와 30대 5,860명이 광주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한 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이후로 매년 5,000에서 6,000명씩 도시의 청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체온이 식어갔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9%에서 24.8%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시가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새로 채워질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년들은 게을러서 떠난 게 아닙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떠난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발걸음이었습니다. 정든 동네를 등지는 일이 어떻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남고 싶어도 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본 단서들을 한 줄로 이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청년이 떠납니다. 청년이 떠나니 도시의 지갑이 얇아집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니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닫으니 일할 자리가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은 청년마저 다시 짐을 쌉니다. 떠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가게가 닫고, 가게가 닫으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또 떠납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도시는 조금씩 더 비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를 비워내고 있는 진짜 빌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 동네의 잘못도 아닙니다. 스스로 굴러가며 점점 빨라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마치 마개가 빠진 욕조와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빠지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욕조는 끝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광주의 공실률도 인구도 결국 이 하나의 구멍에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고리가 돌수록 구멍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는 멈추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큰 기업을 다시 들이고 사람들이 머물 이유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광주는 전국 5대 광역시 중 유일한 도시입니다. 복합 쇼핑몰도 창고형 할인 매장도 들어와 있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광역 시민에게는 당연한 코스트코, 당연한 대형 복합몰이 이 도시엔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들어오려 했던 기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015년 신세계가 7천억 원짜리 복합몰을 추진했습니다. 특급 호텔 200실에 백화점과 면세점을 더한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을 끌다 끝내 무산됐습니다. 코스트코도 입점을 추진하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서광주역 부지로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무산을 두고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명분은 줄곧 하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지키자,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민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대형 매장 하나가 동네 가게 수십 곳의 손님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큰 가게가 들어오면 작은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걱정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인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골목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골목을 채워줄 손님들이 도시를 떠나버린 겁니다. 지킬 가게는 남았지만 그 가게에 들어설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본 숫자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인구는 140만 선이 무너졌고 청년은 해마다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빌딩 10곳 중 4, 5곳이 비었습니다. 지키려던 골목과 그 골목의 손님, 둘 중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결국 둘 다 위태로워진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이 흔들리는 구조 자체가 놓아둔 함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 스스로 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도 약했습니다. 광주의 대표 일자리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곳은 지자체와 기업, 노동계가 손잡은 합작으로 세운 공장입니다. 자력으로 대기업 공장을 끌어오기 어려우니 여럿이 힘을 모아 일자리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누적 20만 대를 생산했고 지난해엔 6만 대가 넘는 차를 만들어 그중 75%를 수출했습니다. 성과는 투명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제조 일자리 하나가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갑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광주의 재정 자립도는 35.52%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쓸 때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35원뿐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 살림 규모를 보여주는 GRDP도 약 49조 원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번 돈이 도시 안에서 돌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이 소비의 흐름을 들여다본 연구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번 돈이 수도권 지갑으로 새어나가는 구조가 확인된 겁니다. 살만한 큰 매장이 없으니 큰 소비는 다른 도시에서 합니다.
동네에서 번 돈이 다른 도시의 계산대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정체가 또렷해집니다. 사람이 떠나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가게가 닫고, 가게가 닫으니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주니 사람이 또 떠납니다. 여기에 큰 매장이 없어 남은 소비마저 바깥으로 새어나갑니다. 한번 돌기 시작한 이 고리는 스스로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빠지는 욕조의 마개를 막지 않으면 물이 계속 빠지듯 누가 마개를 막아주기 전까지 도시는 계속 비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광주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가둬버린 구조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갈림길에서 정반대를 선택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대전입니다. 광주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은 2021년 도심 한복판에 대형 백화점을 들였습니다. 광주가 골목을 지키려 대형 점포를 막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을 연 지 1년 만에 매출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직접 고용한 인원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입니다. 첫 해 방문객이 2,400만 명이었습니다. 대전 시민 전체가 16번씩 다녀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손님들이 백화점 안에서만 돈을 쓰고 돌아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처 빵집과 전통시장에도 손님이 몰렸습니다. 큰 가게가 손님을 끌어모으자 옆 골목 가게까지 덕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던 그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형 점포가 들어오면 골목이 무너진다고 했지만 대전에서는 큰 가게가 골목으로 손님을 흘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대전이 잘났고 광주가 못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주가 골목을 지키려 했던 그 고민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큰 가게를 들이는 일과 골목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조심스럽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심 옛 공장 부지에 대형 백화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을 여는 시점은 2029년 상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비만 1조 5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문을 열면 한 해 3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든산에는 또 다른 대형 복합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착공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자동차 공장도 올해 역대 가장 많은 6만 1,200대 생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반도체 기업 한 곳은 첨단지구에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사되면 일자리가 1,000명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을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이거나 검토 단계라는 점입니다. 특히 1조 원 투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단계까지입니다. 착공과 완공은 다릅니다. 검토와 결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되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개를 막으면 욕조는 다시 차오릅니다. 빠져나가던 사람과 돈을 붙잡을 무언가가 생기면 비어가던 도시도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주가 갇혔던 건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였고 구조는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광주만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과 함께 광주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작은 기업이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42년 동안 불을 밝히던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대기업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거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상권의 빌딩은 10곳 중 4, 5곳이 빈 채로 남았고 임대료를 크게 내려도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21년 만에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해마다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기업이 떠나니 거리가 비고 거리가 비니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니 다시 기업이 떠납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고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쫓아온 진짜 정체였습니다. 광주는 게을러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악순환의 구조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광주만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무려 141곳, 그러니까 10곳 중 6곳이 이미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방향입니다. 새롭게 위험 단계에 들어선 지역의 상당수가 이제는 시골이 아니라 광역시의 구와 군입니다. 소멸은 시골에서 시작해 도시 외곽으로, 그리고 도시 한복판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140만 붕괴는 그 흐름이 광역시까지 닿았다는 가장 먼저 켜진 신호등인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광주에서 본 그 신호가 내일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거리에서 똑같이 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동네의 상가는 어떤가요? 임대 현수막이 부쩍 늘지는 않았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지도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는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신촌에서는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씩 비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임대료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철문이 내려진 가게가 한 라인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한때 이 거리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2%, 서울 평균의 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10곳 중 2곳이 텅 빈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어갈수록 임대료는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신촌동 일대 임대료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대학생도 직장인도 관광객도 떠난 거리에서 임대료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신촌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그 정체를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촌역에서 이대 앞으로 걷다 보면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가게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가게가 아닙니다. 철문이 내려진 상가입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한 라인이 통째로 그렇습니다. 셔터마다 같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문에 전화번호 한 줄, 그게 전부입니다. 2026년 초 한 언론은 이대 앞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연 가게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들어보면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걸어보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대 정문 앞에 남은 건 큰 스터디 카페와 편의점 몇 곳. 한때 줄을 서서 먹던 맛집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금 신촌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정도는 돼야 겨우 버티는 거리가 됐습니다. 개인이 작은 가게 하나 열기가 어려운 동네. 청춘의 거리였던 곳이 불 꺼진 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촌 이대의 작은 가게들, 그러니까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한때 약 22%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 무렵의 일입니다. 서울 평균의 4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실률 22%.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가게 10곳 중 2곳 이상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셔터가 내려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때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보도된 소규모 공실률은 15.1%. 여전히 서울 평균을 한참 웃돕니다. 조금 큰 가게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11.5%였습니다. 인근 신흥 상권의 공실률이 2에서 4%대인 걸 생각하면 신촌난 2배 넘게 높습니다. 비어가는 속도가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거리는 천천히 한 칸씩 비어왔습니다. 떠난 이름들을 하나씩 글러보겠습니다. 맥도날드, 2018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넘게 신촌의 만남의 장소로 불리던 자리였습니다. 신촌 맥도날드 앞에서 보자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약속, 그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그보다 앞선 2017년에 사라졌습니다. 투썸 플레이스 신촌점, 전국 1호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문을 연 지 21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신촌 로터리점, 2024년 1월, 18년 만에 떠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롯데리아는 보통 끝까지 버티는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만 자리를 잡고 웬만해선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롯데리아마저 떠난 거리는 죽은 상권이라고. 그 롯데리아가 신촌을 떠난 겁니다. 상권의 생사를 재는 바로미터가 신촌에서는 한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부를수록 분명해집니다. 한 가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촌은 원래 이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강북에서 손꼽히던 상권이었습니다. 줄을 서야 들어가던 거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한때 신촌과 이대는 종로, 명동과 함께 강북 3대 상권으로 꼽혔습니다. 강북에서 가장 사람이 몰리는 거리 중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이대 앞은 특히 시작의 거리였습니다. 1980년 이대 앞 2평짜리 작은 옷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잉글랜드, 지금의 이랜드 그룹입니다. 그 2평에서 출발한 회사가 오늘날 매출 5조 원대 기업 집단으로 자랐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도 큰 꿈을 꿀 수 있던 거리, 누군가에겐 이대 앞이 가능성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위치인데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리에서 손님을 빼앗아간 걸까요?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수요가 한 겹씩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학교입니다. 연세대는 2010년 송도에 국제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신입생 대부분이 1년 동안 의무로 송도에 살게 됐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돈을 쓰던 1학년이 통째로 신촌을 떠난 셈입니다. 신촌 거리에서 매년 새로 채워지던 젊은 손님 한 무리가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클럽도, 인디음악도, 골목 감성도 이제는 홍대와 연남동, 합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놀러가는 곳의 좌표가 바뀐 겁니다. 세 번째는 외부에서 온 충격입니다. 2017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관광에 기대던 상권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더해졌습니다. 옷을 사러 굳이 이대 앞까지 갈 이유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거리 자체가 매력을 잃은 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이대 일대를 의류 특화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옷가게만 줄줄이 들어서면서 어디를 가나 똑같은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23년 약 10년 만에 그 지정은 해제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셈입니다. 숫자는 이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리의 심장인 연세로 자체의 통행량은 한 해 39,429건에서 21,883건으로 줄었습니다. 44.5%가 빠진 겁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 둘 중 한 명 가까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을 잃은 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 한 줄이 말해줍니다. 학교가 멀어졌고 문화가 옮겨갔고 관광객이 끊겼습니다. 거리의 매력까지 바랬습니다. 수요가 한 겹씩 벗겨졌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남습니다. 수요가 빠졌으면 임대료라도 내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촌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는 시장의 기본입니다. 손님이 줄면 값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만 거꾸로 갔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씩 비어가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신촌동의 환산 임대료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습니다. 보증금까지 월세로 환산한 진짜 임대료 부담이 3.3제곱미터당 12만 8천 원에서 17만 4천 원으로 뛰었습니다. 약 35%가 오른 겁니다. 2023년 초에는 3.3제곱미터당 19만 원 선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공실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같이 올랐습니다. 두 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빈 가게가 늘수록 남은 가게의 임대료가 더 비싸진 셈입니다. 상식대로라면 그래프 두 개가 서로 엇갈려야 합니다. 손님이 빠지면 임대료는 내려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촌에서는 두 그래프가 나란히 위를 향했습니다. 시장의 기본 법칙이 이 거리에서만 멈춰선 겁니다.
여기서 누구나 같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손님이 없는데 임대료가 오른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대료가 계속 치솟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일부 호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30% 가까이 내려갔다는 현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값을 내렸다는데도 임차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건물주가 부르는 호가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습니다. 한 중개업소의 말은 이렇습니다.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니 상권이 살아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실이 폭증하는데도 임대료는 상식만큼 매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 사이 권리금조차 포기하고 떠나는 상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호황기의 신촌과 이대 앞은 가게 자리를 넘겨받는 데만 수억 대가 오가던 거리였습니다. 그 자리값을 그냥 두고 많은 상인이 빈손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올 때 치른 권리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떠난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비워두면 임대 수입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값을 내려 세입자를 받기보다 그냥 비워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비워두는 게 세입자를 받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계산. 바로 거기에 신촌의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산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계산기를 꺼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빈 가게가 이득일 수 있는 걸까요? 그 안에는 세 가지 구조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 가치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그 건물이 매달 벌어들이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건물값이 높게 매겨지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생깁니다. 만약 건물주가 가게를 채우려고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세입자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의 장부상 가치가 같이 주저앉습니다. 매매가도 떨어집니다. 은행이 보던 담보 가치도 흔들립니다. 이미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둔 건물주라면 임대료를 내리는 순간 자기 자산 전체가 깎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차라리 비워둡니다. 가게가 텅 비어 있어도 여기 월세는 얼마라는 호가만큼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대료를 내려서 받은 한 달치 월세보다 호가를 지켜서 건물값을 방어하는 쪽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빈 가게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건물주의 장부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조는 법에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거꾸로 가게를 비워두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한번 가게를 열면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10년 동안 임대료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9%였는데 2018년에 5%로 묶였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상권이 어렵다고 임대료를 낮춰서 계약을 맺으면 그 낮은 임대료에 무려 10년이 묶입니다. 나중에 상권이 다시 살아나도 1년에 5%씩 밖에 못 올립니다. 한번 싸게 받기 시작하면 앞으로 10년을 싸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건물주는 셈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싸게 채워서 10년을 묶이느니 차라리 비워두고 기다리겠다. 상권이 회복되거나 제값을 낼 수 있는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세입자를 위해 만든 보호막이 건물주에게는 함부로 싸게 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구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바로 비워둘 때 드는 비용입니다. 가게를 비워두면 건물주에게 직접 나가는 돈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건물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 즉 보유세가 상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비워두는데 큰 비용이 든다면 건물주도 어떻게든 채우려 들 겁니다. 한 달만 비워도 손해가 쌓인다면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세입자를 받겠죠. 하지만 비워두는 비용이 작으면 건물주는 견딜 수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호가를 지키면서 버틸 여유가 생깁니다. 빈 가게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는 체력, 그게 세 번째 구조입니다. 자, 이제 세 개를 한 자리에 놓아봅시다.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값이 깎인다. 싸게 계약하면 10년이 묶인다. 비워둬도 버틸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건물주에게는 가게를 비워두는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것이 신촌의 정체입니다. 텅 빈 거리는 누군가의 실수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빈 가게 앞을 지날 때 느끼던 그 이상함, 왜 저렇게 비워두면서 임대료를 안 내릴까 하던 의문, 그건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상식대로라면 분명 내려가야 했습니다. 다만 그 상식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거리 밑에 깔려 있었을 뿐입니다.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신촌 건물주 한 사람 한 사람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놓이면 누구라도 같은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임대료가 내려가야 할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든 보이지 않는 셈법, 그 셈법이 한 거리를 통째로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신촌 건물주 한 사람의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빈 가게 한 칸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그 거리를 넘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놀랍게도 당신의 지갑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이게 신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부터 보겠습니다. 멀지 않은 숙대 앞을 보시죠. 2026년 6월 숙대 앞 상권의 공실률이 1년 사이 6배로 뛰었습니다. 6배입니다. 신촌에서 벌어진 일이 옆 동네 대학가에서 똑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가 전체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셔터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 앞 상점가가 통째로 텅 비어 가게마다 셔터만 내려진 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빠지고 가게가 빠지면서 도시 곳곳이 스펀지처럼 속이 비어가는 현상. 일본은 이걸 도시의 스펀지화라고 부릅니다. 화려하던 역 앞 상권마저 손님이 끊기면서 조용히 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문을 닫은 매장이 약 8,270곳입니다. 거대한 체인점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물가가 오르면서 오프라인 가게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텅 비어가는 거리는 신촌만의 풍경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어떤 거리는 멀쩡히 살아납니다. 명동을 보시죠. 2025년 말 명동의 공실률은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빈 가게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때 절반이 비었던 거리가 다시 꽉 찼습니다. 성수는 공실률이 2.5%, 서울에서 가장 낮습니다. 홍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살렸을까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다시 돌아온 관광객이 명동을 채우고 관광객과 젊은 손님이 함께 성수와 홍대를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신촌은 왜 못 살아났을까요? 신촌에는 그 회복의 동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도, 청년도, 대학생도, 명동을 채운 관광객은 신촌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수를 채운 젊은 손님도 신촌을 찾지 않습니다. 대학가의 주인이어야 할 학생들마저 떠났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서울인데 어떤 거리는 다시 차오르고 신촌만 비어 있습니다. 왜 신촌만일까요? 살아날 손님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텅 빈 가게 한 칸이 어떻게 내 지갑까지 닿는 걸까요?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빈 가게는 건물주에게 임대 수입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대부분은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매달 돌아옵니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쌓여갑니다. 버티지 못한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저축은행은 손실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본 금융회사는 그 부담을 어딘가에서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금리를 올립니다. 그 비용은 돌고 돌아 평범한 우리에게 옮겨옵니다. 내 예금에, 내 대출 이자에, 내가 내는 전월세 비용의 말입니다. 이건 그냥 그럴듯한 추측이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말 기준 부동산 개발에 미리 빌려준 대출, 이른바 부동산 PF 잔액이 약 116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이 3.8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더 위험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중소금융회사가 땅과 상가를 담보로 내준 대출, 그 연체율이 무려 29.68%입니다. 빌려준 돈 10건 중 거의 3건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와 땅의 부실이 금융의 벼랑 끝까지 차오른 한계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신촌에 있던 한 아파트는 이름에서 신촌을 떼어냈습니다. 신촌 그랑자이에서 마포 그랑자이로.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2023년 18억 5천만 원이던 집값이 2025년 27억 원이 됐습니다. 신촌이라는 두 글자를 떼어내자 가치가 뛴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촌은 이미 떠나고 싶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거리가 남긴 건 빈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값마저 무너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촌은 손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상식만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 뒤에는 세 가지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가치가 함께 떨어진다는 담보의 셈법, 한 번 싸게 계약하면 오래 묶인다는 법의 역설, 그리고 비워둬도 버틸 만한 세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채우는 것보다 비워두는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어있는 가게 한 칸은 누군가의 대출이고 그 대출은 돌고 돌아 은행으로 다시 우리 지갑의 금리로 돌아옵니다. 신촌 한 거리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텅 빈 거리는 시장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신촌에서만 켜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신촌의 정체는 어쩌면 우리 동네의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 상가는 어떻습니까? 손님은 그대로인데 임대문의 종이만 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촌 같은 거리가 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는 거리가 가장 정확한 경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